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업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중차원 중심지가 포함하는 우리가 저차원 중심지 수는 이 저차원 중심지에서 우리가 고차 우리가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도는 뭐다? 우리가 줄어든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피라밋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 29회 시험과 우리가 30회 시험에도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의 이 중심지 이론은 1933년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이죠.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이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이 관계를 설명하죠.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중심지가 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존재해 있어야 됩니다. 자, 컨버스의 원리를 묻는 건데, 컨버스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중력 모형을 수정해서 나타나는 게 누구의 모형? 컨버스의 모형이죠. 그래서 컨버스의 이 분기점 모형입니다.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의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같다. 구매 영향력은 같다. 이게 포인트죠. 맞는 질문. 3번 허프는 확률 모형에서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점포에 갈 확률은 소비자의 점포와의 거리, 경쟁하고 있는 수, 점포 몇 개냐, 점포의 크기, 면적으로 결정되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21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3번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X,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Y 도시보다 크다면은 상권의 경계는 우리 규모가 작은 여기 Y 도시 가깝게 분기점 상권의 경계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4번 맞고, 고전적인 상점 분포 이론에 따르면은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 예를 들면 내구성이 높은 가구점 이런 건데, 이 취급하는 점포의 규모는 상권의 규모는 커집니다. 이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은 상권의 규모는 커진다는 거.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얼마냐? 자, A 도시가 주어졌죠. A 도시는 우리가 40만 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B 도시는 우리가 10만 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상권의 경계는 바로 여기죠. 여기가 결정되는데, 이제 C 도시의 인구는 얼마? 5만 명이 주어졌죠. 자, A 도시에서 C 도시까지 거리는 10km, C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거리는 5km죠. 자, 우리가 몇 명 A, B 도시로 가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러면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때 우리는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 상대적은 이렇게 분모 분자로 주어져요. 분수식으로. 자, A 도시의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죠. 우리는 인구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B 도시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여러분 수식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다 되는데, 내항의 곱은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 곱하기 10만 명은 분모로 가고, 외항이고 25 곱하기 40만 명은 분자로 가겠죠. 자, 요거 약분하니까 4고, 요거 약분하니까 4죠. 1분의 1인데, 이 분수식을 우리가 비례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A 대 B는 1대 1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B 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C 도시 인구의 5만 명의 몇 프로? 5만 명의 우리가 80%만 A, B 도시에서 구매하죠. 여기에 80%니까 얼마? 4만 명이 되겠죠. 5만 명이 80%인 4만 명인데 얼마? 1대 1이니까 1 플러스 1, 2죠. 1 플러스 1, 2분의 A는 1을 차지하고 B도 얼마? 1을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A 도시 4만 명 중에 2만 명은 A 도시로 가고 나머지 2만 명은 B 도시로 간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몇 번? 우리가 3번 질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질문이 정답. 자, 10 우리가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은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교통노선 동그라미 교통노선 교통망을 따라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하여튼 뭐다? 교통망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죠.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는 확장이 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자,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이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도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죠? 중심, 업무, 지구. 이 핵심은 요 하나인데, 핵심에서 밀려나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가 나오죠. 점이지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우리가 주택지역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지역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교회의 통근자 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 통근자 지대죠. 그래서 도시 핵심으로부터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하는데,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 주택 지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고, 3번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형상이죠. 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이 거주지 분화 형상을 통해서 여기 들어오는 걸 침입이죠. 그래서 침입, 그 지역의 원주민과 경쟁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하는 천이죠. 그래서 이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맞고, 해리스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죠. 자, 1945년에 나타난 해리스와 울만에 있어서의 다 핵심 이론.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도심의 기능이 전문화되면서 분화되죠. 그래서 핵심이 여러 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우리가 분화되면서 도시가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
우리가 소득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또 가지고 있죠. 자, 교통이 발달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요, 주거적은 더 외곽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은 지대는 생산력 면에서 한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액이 지주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바로 우리는 이 지대라고 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리카도, 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 지대서죠. 자, 리카도는 바로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인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한 학자가 바로 우리는 리카도입니다. 자, 튀넨의 동심원적 지대 모형인데, 이 튀넨의 이론이죠. 자, 1826년에 나타난 이 튀넨에 있어서의 이 고립국 이론. 이 고립국 이론은 도시 시장,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6가지 형태의 작물이 재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형태의 재배되는 작물을 이용한,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지대를 지불하는데,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타나요. 이 동심원 이 지대 모형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응용해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돼요? 도시, 토지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응용을 했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버제스 이론입니다. 2번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고, 3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의 밑줄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입찰지대 곡선이죠. 자, 3번도 맞는 지문이죠. 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A 산업의 지대를 지불할 용해가 있는 곡선, B 산업, C 산업이 주어졌을 때 이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져도 가장 이 높은 부분의 지대 부분을 연결한, 밑에서 앉는다, 이 포락선을 뭐라고 하죠?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하죠. 이 개념 원래 중요합니다. 입찰 지대 곡선은 개념 중요한데,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인데, 자, 막스죠.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인데, 이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적인 수입이 절대지대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개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지대는 우리가 생산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대의 상승이 생산비를 구성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대의 상승이 곡물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죠. 자,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했다. 자, 이 고전학파에 있어서의 지대는 토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한 대가로 주는데, 이 개념을 확대해서 나타나는 게 준지대죠. 그래서 준지대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나 이 기구 등에 대한 대가가 바로 우리는
준지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지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생산 요소. 그렇기 때문에 생산 요소에 대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급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5번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 과정에서 1번 지문을 보면요. 생산 과정에서의 우리 외부 불경제를 부의 외부 효과죠. 뭐 화학 공장이 들어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서 맡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선은 사적인 편익을 나타나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주어졌죠.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 균형, 우리가 가격과 균형, 우리가 생산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부의 외부 효과일 때는 이 사회적 비용이, 사회에서 이 부담하는 비용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죠. 이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이때 이 사회적 비용은 이 사적 비용에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각 생산량 수 중에서 이 외부 비용만큼 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에다가 외부 비용이 수직거린 외부 비용을 대주면 사회적 비용인데, 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균형만큼 생산하죠. 이만큼 과다 생산돼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야겠죠. 이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공예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다 생산이죠. 1번 맞는 질문, 과다가 포인트고, 부동산의 특성인 부동성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요.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동그라미, 정의 아닙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나와 있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세금 부과나 이 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용 규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의 존재는 시장의 실패를 이야기하나 정의 외부 효과의 존재는 시장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인데,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하여튼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고,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이나 과점 같은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한다든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자, 29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30회는 공공재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외부 효과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공토지비축은 바로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자, 시장 개입의 방법은 매년 출제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죠? 토지 비축 제도가 있죠. 토지 은행 제도인데,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는 2009년 2월 달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비축하는데 어디서? LH에서 비축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린 토지 비축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 또 3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자, 개념 잘 알아두시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의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경제 성장,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이 있습니다. 자, 3번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 여러분,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직접 개입이 아니죠. 시장 기구의 틀,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이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 이 부담금 부과는요,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4번 정답이죠.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입니다. 직접 간접 원래도 중요합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 및 주거 분리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여가 과정의 개념이죠. 자,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밑줄. 그러면 작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로 출제했죠.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형상이 여가 과정이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리가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 저급주택이죠. 자, 저소득층, 우리가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수선 비용이 수선 후의 가치 증분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선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하향 여가가 나오죠. 수선 비용이 수선 후의 가치 증분보다 크다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향 여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가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고급 주택은 우리는 이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부익, 외부 효과로 인해서 수선 비용이 수선 후의 가치 증분보다 더 커요. 이때는 우리는 수선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이 넘어온 하향 여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2번 정답. 주택의 상향 여가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돼서 상위 고소득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향 여가, 하향 여가의 개념,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여러분, 이 상향 하향 여가의 개념은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주거 분리 형상은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입니다. 자,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은, 자, 여러분, 고급 주택을 공급하면 계속 가구 등이 이동함으로써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밑줄. 클수록은 탄력적입니다. 자,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죠. 자, 여기서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인데,
이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돼?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 하락하죠. 그래서 뭘수록 여기 거기 클수록은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는 뭐 작죠. 빨간 것보다 작죠. 작아질 수 있다. 작아질 수 있죠. 맞는 질문. 클수록 작아질 수 있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에 동그라미 아닌 주택을 10년에 또 밑줄. 여러분 8년에서 10년으로 8월달 법 개정이 됐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인데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주택은 제외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자,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죠. 자, 수요와 공급에서 우선은 여기 균형 임대료입니다. 자, 이때 균형 가격 이하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 규제 가격이죠.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공급량이고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수요량이죠.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우리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과 수요인데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니까 틀렸죠. 3번 정답이고, 자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인데, 자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은 이전보다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런데 공급은 단기에는 부동산은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상승을 하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원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은 뭐한다?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한다. 증가가 포인트가 되죠.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부동산의 공급이 이렇게 뭐한다? 감소를 하죠. 축소와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란 질적 수준은 떨어지죠. 저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번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조세 어떻게 돼요? 부가에 따르는 목적이고 뒤에 기능이 나오죠.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누진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이 조세의 기능, 부동산 조세의 기능입니다.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을 의미하는데, 자 공급 확대 정책을 보면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수요와 공급이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자 여기에 부가전 임대료가 주어졌죠. 자,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임대료 상승을 하고 거래량은 감소를 하죠. 자, 여기에서 뭐가 된다? 우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은 우리는 민간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싸니까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수요 곡선, 수요가 이동하기 때문에 수요가 완만한 탄력적이 되면서 우리 임대료 상승이 이렇게 약간 오르거든요. 임대료가 약간 오르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완화, 빨간 것보다 작잖아요.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완화의 동그라미. 자, 2번 맞고 3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처분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하기 때문에 토지 공급이 줄어드는 동결 효과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오히려 집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맞고,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 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한다. 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은 토지 공급량은 변화가 없어요. 자, 토지 공급량은 불변.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데 토지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하죠. 자, 5번 가격에 대해서 주택 수요는 비탄력적,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이렇게 탄력적은 이렇게 완만하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는 또 부가전이죠. 자, 여기서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렇게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이 부가 후에 매수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높아진다는 거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5번 정답.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고,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이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 차이가 위험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비용인 위험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죠. 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을 더해준 것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시장 위험인데, 이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해당합니다. 맞는 질문.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유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인 저축률, 투자율, 지급준비율, 신용 제한 등에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고, 5번이 정답인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실질 임대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을 말한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5번은 인플레이션 위험이고요. 유동성 위험은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입니다. 5번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